저희 막내 삼촌이 이혼하고 수년간 혼자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 재혼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그때까지 숙모들 분의 얼굴을 못 본 상태였고요. 두 분 다 재혼이다 보니 제대로 된 상견례는 생략하고 할아버지 제사 때 맞춰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오기로 했고 숙모들 분이 꽤 미인이라는 소리를 전해 듣고 어떻게 생겼을지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모들 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엄청 밝히는 친구놈의 충돌질에 나 역시 한동안 외로움에 쩔어 있던 저로서는 클럽 가서 여자 꼬셔준다는 친구놈의 유혹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어 따라 나섰지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명한 죽돌이로 이제껏 만나온 여자가 몇 트럭은 될 정도로 잘 노는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의 호언장담에 솔직히 기대도 되고 마음속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나이트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수소문 끝에 소위 물이 좋다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부킹이 목적인 우리는 웨이터에게 팁을 찔러주고 큰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비싼 양주와 안주로 테이블을 세팅하고 부킹을 받기 시작을 했죠. 몇 번의 부킹 끝에 미씨로 보이는 여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35살에 이혼한 지는 3년 된 돌싱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녀는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웃음을 보이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더라고요. 약간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는 눈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는 흔한 말로 남자 여러 번 했을 듯한 끼가 주르르 흐르는 스타일이었다. 그날 결국 7살 연상의 그 돌싱녀와 뜨밤까지 보냈지요. 다음 날 점심때쯤 같이 일어나 중국집에서 시원한 해물짬뽕 한 그릇씩 시켜 먹고 그 돌싱녀가 말하기를 봉태야, 누나는 너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드는 남자 만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1년 가까이를 그렇고 그런 사이로 만나왔지요. 밤이든 새벽이든 그녀가 부르는 날에는 신이 나서 달려갔지요. 돌싱녀는 마치 주인 집 마님이 머슴을 부리듯 나를 막대했어요. 근데 삼촌이 결혼할 여자라며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그 돌싱녀였습니다. 28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로 지냈던 동네 친구 3명이 하나 둘 직장을 구해 이리저리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 우정 변치 말자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보자면서 개모임을 하기 시작했네요. 서울 구미 천안 파주로 각각 떨어져 지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놈이 지내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모이기로 해서 그날은 4명이 서울 근교에서 모이게 되었죠. 28살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모여서 꽁장어에 소맥 몇 잔 말아 마시고 나니 다들 여자 생각이 간절히 났을 때죠. 그래서 노래방을 갈까? 아니면 나이트 가서 여자 꼬셔 홈런 한번 쳐볼까 고민하던 차에 어릴 때부터 여자를 엄청 밝히는 친구 한 놈이 나이트 죽돌이였는데 하는 말이 노래방 가면 돈만 많이 쓰지 실속이 없다면서 자기만 믿고 나이트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나이트에 가기로 했죠. 나는 클럽 가서 부킹은 몇 번 해본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홈런 쳐 본 적이 없던 터라 솔직히 자신만만해하는 친구 녀석 때문에 살짝 기대도 되었네요. 하지만 부킹 들어오는 여자들 대부분이 적당히 대화하다가 술만 축내다가 나가버리더군요. 근데 5번째로 부킹 온 여성분들이 35살로 누나들이었는데 제 또래들이 아니라 약간 실망을 했더랬죠. 근데 저희들 보고 귀엽다면서 이쁘다고 해주더군요. 원래 남자가 여자들 보고 이쁘다 해야 하는 건데 반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아 당황하긴 했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기대가 되더군요. 죽돌이 친구놈이 옆에서 이빨 마구 털어주니 누나들도 좋아라 하고 술도 한잔하고 스테이지에 나가 몸도 한번 흔들고 오니 술 기운 때문인지 분위기도 엄청 좋아졌어요. 술 몇 잔 주고받고 나가버리던 여자애들과는 달리 누나들은 우리들과 끝까지 가려는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왠지 자신감 급상승에 그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옆에 있던 누나는 키는 160cm에 전체적으로 조금 통통한 몸매, 짧은 치마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였다. 자기야, 나 오늘 영계 만나서 개 탄 건 맞지? 그러면서 누나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어서 클럽에서 나왔다. 다음날 점심때쯤 같이 일어나 그녀가 시원한 짬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량이 제일 많은 중국집에 해물짬뽕을 주문해 먹고 나서 헤어지기 전 그 돌싱녀가 말하기를 공태야, 앞으로 누나랑 쭉 보자. 그러면서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렇게 전 1년 가까이를 그렇고 그런 사이 연인인 듯 친구인 듯 어중간한 사이로 만나왔지요.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누나랑 만나서 데이트하고 혼자 살고 있던 누나 집에도 가서 놀다 오곤 했네요. 정식으로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친구 못지않게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개월을 붙어 지내다가 누나가 갑자기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서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되어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의 만남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누나가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그 아저씨와 결혼을 한다면서 한 달 뒤에는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할 거라면서 나한테 앞으로는 자주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생겼더라도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네요. 그날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앞으로 못 만날 생각에 많이 우울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어린애처럼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나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축하한다고 해줬죠. 누나도 나랑 헤어지는 건 싫다면서 같이 눈물까지 흘리고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날 정말로 사랑했는지 결혼하더라도 가끔 시간 내서 나랑 데이트 해준다고 하대요. 나는 그제서야 울음을 뚝 그치며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다. 한 달 뒤에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삼촌 2분과 고모네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었고 막내 삼촌이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재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근데 막내 숙모가 될 여자가 바로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던 그 돌싱녀 누나였다. 둘 다 얼굴을 확인하고 너무 당황했지만 그날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날 밤에 그 돌싱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더군요. 둘 사이의 비밀을 지켜주면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해서 나를 만나줄 수 있다고요. 이거 제가 좋아해야 하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린지. 그때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저희 작은 삼촌이 불쌍하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하나. 전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불러주면 마냥 좋아서 쫓아나갔는데 그때 일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야 돌싱녀와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면 그만이지만 이제껏 그녀의 행동으로 봐선 바람을 또 피울 게 뻔한데 삼촌께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결혼을 말려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다 여기고 숨겨야 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당신은 2가지 불가능한 선택 사이에 서본 적이 있나요? 금지된 욕망과 절대 깨지 않겠다고 맹세한 충성 사이에서요? 저는 제 가족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 결혼이 견고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아내의 여동생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것이 위험한 게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제 인생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서울 중심부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 분석가로서의 제 일은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었고, 지혜는 헌신적이고 다정하며 항상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려고 했죠. 저는 우리가 견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상상하는 것만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조차도요. 모든 것은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의 여동생 수아는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녀는 항상 가족 중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기대를 저버리고 결코 강요된 규칙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찾는 동안 몇 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항상 잘 지냈으니까요. 그러나 곧 그녀에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제가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아는 모든 면에서 지혜와 달랐습니다. 제 아내가 얌전하고 신중하며 꼼꼼한 반면 수아는 혼란스럽고 매혹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녀의 시선은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녀는 그저 제 아내의 여동생일 뿐이고 한국에 돌아온 것에 들뜬 젊은이였으며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시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대화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지혜가 일찍 출근하고 나면 수아는 식탁에 머무르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삶, 그곳 남자들이 더 직설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중립적인 대답을 했고 시작되고 있는 게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미묘한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잔을 건네줄 때 손가락 끝이 스치는 것, 나가기 전 긴 작별, 인사 시선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함께 모이면 위험한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 밤, 지혜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수아와 저는 음식을 시켜 먹고 약간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가볍게 흘러갔지만 갑자기 그녀가 제 숨을 멎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안전한 길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이 어땠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가 해석하고 싶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술은 모든 것을 더 느리게,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린 모두 선택을 해, 수아.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워. 하지만 중요한 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면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향수는 지혜의 것과 달랐다. 더 달콤하고 더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녀의 질문은 잠시 동안 공중에 머물렀다. 나는 일어나서 대화를 끝내고 내 방으로 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길게 이어갔고 긴장이 거의 손에 잡힐 듯 커지도록 두었다. 수아는 손에 든 잔을 가지고 놀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듯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여기서 좀 도와줘.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다. 부엌은 어두웠고 거리에 희미한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수아는 등 뒤로 벽에 기대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항상 그렇게 올바르고 그렇게 예측 가능했어. 그게 나를 흥미롭게 해. 나는 예측 가능하지 않아. 내 대답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리고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몸은 그녀의 온기를 느낄 만큼 가까웠다. 내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렸다. 그럼 증명해봐. 그녀는 속삭였고 그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때 수아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졌고 손가락이 내 피부를 가볍게 스쳤다. 나는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기다리면서. 사실 그 순간 나는 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 결과나 죄책감,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터치의 느낌,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욕망, 그리고 단 하룻밤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은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수아가 얼굴을 더 가까이 기울일 때 시간은 느려지는 것 같았다. 우리의 입술은 몇 밀리미터 떨어져 있었고 나는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순간을 멈출 수 있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웃어넘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전율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내 몸은 이미 내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결정을 내렸다. 수아의 숨결은 느리고 차분했으며 그녀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를 가볍게 세우칠 때마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내 심장은 강하게 뛰었고 잠시 동안 그녀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몸의 온기가 내 가까이에 느껴졌다. 그녀의 향기는 달콤하고 위험하게 나를 감쌌다. 수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것이 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게임이었다.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나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게임에 빠져들고 있었다. 내 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로 미끄러졌다. 아직은 의도된 터치는 아니었지만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전하기에는 충분했다. 수아는 살짝 미소 지으며 거의 승리를 확신한 듯 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을 때 처음에는 가볍게 마치 내가 물러설지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가락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숨결이 잠시 끊겼고 그러고 나서 키스는 깊어졌다. 마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실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성은 뒤로 물러나고 결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만이 있었다.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욕망만이. 그 키스는 강렬했고 내가 몰랐던 긴박함이 가득했다. 내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올라가며 얇은 블라우스 아래에 따뜻한 피부를 느꼈다. 수아는 내 입술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고 마치 나만큼이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듯했다. 우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다. 나는 뭔가 말을 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수아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반짝이고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한 발짝 물러서며 우리 사이에 너무 큰 틈을 남겼다. 내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수아는 물 한 잔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마셨다. 잘 자요, 형님. 그녀는 옆으로 미소 짓고는 복도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이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그것을 예상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여전히 내 몸을 가로지르는 긴장을 느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척하며 자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빈 침대 옆에 누워 있을 때 내 마음은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냄새, 그 터치, 그 맛,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질문은 나는 그것이 다르게 되길 바랐을까? 다음 날들은 인내의 시험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수아는 나를 자극하려는 듯 보였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우연히 스치는 작은 접촉,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는 시선,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이중적인 의미의 말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장 나쁜 점은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주말에 지혜가 여행에서 돌아왔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안도감을 느껴야 했지만 대신 불안감이 들었다. 수아는 그녀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지혜가 곁에 있는 지금 그녀의 게임은 더욱 위험해졌다. 토요일 저녁 식사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있었다. 지혜는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은밀하게 바라보았다. 아내가 더 많은 와인을 가져오려고 일어났을 때 수아는 속삭이는 기회를 잡았다. 네가 착한 아이가 되었네. 그렇지. 그녀의 톤은 장난스러웠지만 그 이상으로 내 피를 끓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내 호흡이 무거워졌고 그녀는 그것을 알아챘다. 수아는 옆으로 미소를 지으며 내 반응에 만족한 듯 입술을 핥고 의자에 기대었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졌고 우리가 계속 이 속도로 나아간다면 무언가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하지만 동시에 금지된 것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아드레날린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혜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나는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수아도 나가 있어야 했지만 아내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짧은 반바지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거실에 나타났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완전히 잊게 만드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옳고 그름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흐려져 있었다. 수아는 천천히 다가오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몸은 온기와 도발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직 손에 소주 잔을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긴장되어 떨리고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탈출하고 싶은 것처럼 가슴을 때렸다. 긴장했어요, 형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도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천천히 다리를 꼬고 일부러 내가 그 움직임을 보게 했다. 나는 다른 곳을 보려고 했고 지혜를 생각하려 했으며 위험에 처한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가 나를 감쌌고 그녀의 존재는 압도적이었다. 수아는 불길이었고 나는 이미 타고 있었다. 게임을 좋아하죠. 그렇죠? 내 목소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수아는 내 속을 뒤집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 척하는 걸 좋아하죠.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대꾸했다. 하지만 내 눈을 보면 알아. 넌 이미 졌어, 오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녀가 그렇게 친밀하게 나를 부르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다. 내 손은 주먹을 쥐고 내 안에 커져가는 긴박함을 억누르려 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물론 알아차렸을 것이다. 수아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내 다리 위에 손을 올렸다. 가벼운 일상적인 터치였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나는 순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매 순간 사라져가는 자제력을 찾으려 애썼다. 멈춰.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그것은 공허한 요청이었다. 정말로 그녀가 멈추기를 원했다면 나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을 것이다. 나는 다른 방으로 그녀에게서 멀리 갔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수아는 그게 진짜 멈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눈을 보고 말해. 그녀는 도전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수아는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굴복하기를, 내 얼굴에 드러난 것을 인정하기를.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지혜의 이름이 화면에 빛났다. 현실의 충격이 나에게 주먹질하듯 다가왔다. 나는 전화기를 보고 다시 수아를 보았다. 그녀는 내 내적 갈등을 즐기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무시한다면 그것은 나의 항복이었다. 내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 내 목소리는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이상하게 들렸다. 그냥 좀 더 일찍 돌아가려고 전화했어. 지혜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친구들이 피곤해해서 밤을 좀 줄이기로 했거든. 15분 정도 후에 도착할 거야. 그녀의 말은
차가운 물 한 통을 끼얹은 것 같았다. 15분.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릴 15분이었다. 수아는 내 표정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녀는 놀라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드레날린은 더 강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두려움. 그래, 곧 만나. 나는 빠르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내 반응을 살폈다. 무서워하고 있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멈춰야 해. 나는 말했고, 이번에는 내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며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듯 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그녀가 웃었다. 낮고 재미있는 웃음이었지만 내가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안타깝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네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내 옆을 지나가며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각인시키듯 지나갔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문가에서 멈춰 나를 향해 돌아섰다. 걱정 마, 오빠.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너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복도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여전히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나는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잠시 동안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이제 그날 밤의 여운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그런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10분 후 지혜가 집에 들어와 늘 그렇듯 미소 지으며 나를 키스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거의 일어날 뻔했는지 전혀 몰랐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할 뻔했던 그 가까움에 대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얼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눈, 그리고 가슴 속에 죄책감이 엄습했다. 나는 그날 밤 비밀을 간직했다.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